자, 이번 시간에는 6장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차를 다뤘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론, 또 면접론, 과정론, 또 기술에서 보통 나온 점은 기록론을 같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은 결국에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간의 만남,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실천에 계셔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BST이 제시한 관계 7원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관계 형성의 구성 요소라고 했습니다만 BST이 제시한 관계 원칙. 그래서 BST은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걸로서 7대 원칙을 제시했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사는 주어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래서 7대 원칙으로 사회복지사는 개별화의 원칙 이 자체로 나오니까 쓰셔야 됩니다. 개별화의 원칙,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 또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칙, 통제된 정서 관여의 원칙, 그리고 수용의 원칙,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비심판적 태도의 원칙, 그리고 자기 결정의 원칙, 그리고 비밀 보장의 원칙. 이렇게 BST은 관계의 원칙으로 7개를 제시한 겁니다. 이 자체로도 출제가 되고 어쨌든 여러분에게 실천론이든 실천기술론이든 합쳐서 최소한 2문제 내지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가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교재를 넘기면서 또 살을 찌우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화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같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라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원리나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 같은 문제라고 같은 원리, 같은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상이한 방법이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개별화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유도해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감정 표현을 유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여야 하고 공감적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민감, 반응, 공감 이런 단어들을 꼭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제된 정서관여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표현이 잘못됐군요.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클라이언트가 가슴에 담고 있는 감정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야 된다. 특히 답답하고 먹먹하고 부정적이라고 보통 어디 교재를 씁니다만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도적 감정 표현. 감정 표현 유도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 그에 비해서 통제된 정서 관여는 이제는 표현되지 않은 것이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감정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되고 공감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자, 이게 바로 통제된 정서관여의 원칙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수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언행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불법을 합법이라고 인정해 준다거나 비도덕을 마치 도덕적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공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는 언행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건설적인 표현이든 비건설적 표현이든 그야말로 파괴적이든 건설적이든 관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고 보아줘야 하는 것을 수용의 원리라고 합니다. 수용의 원리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을 이끌어냈던 로저스가 제시했던 3대 원칙 중 하나지요. 수용, 공감적 이해, 일치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언어에 대해서 결코 유무죄, 소위 책임 소재 공방이나 유무죄 판단, 유무죄 판단이나 또는 책임 소재 공방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단지 객관적이고 평가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누구에게 책임이 크니 작니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앞에 놓고 클라이언트의 책임 소재 공방이라든지 유리바전 클라이언트의 유무죄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기결정의 원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대안만 제시해 줄 뿐이지 클라이언트가 심판자, 심판적 태도를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방향 제시자로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 대안 제시만 최종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결정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비밀보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업무상 알게 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하지만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의무는 아니고 여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라는 데 초점을 두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대 원칙의 기본 테마를 가지고 이제 상세하게 세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개별화의 원리가 첫 번째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간은 모두 독립된 개체이며 불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 처우되어야 한다. 각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차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클라이언트가 보다 나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원리나 방법을 다르게, 그 다르게 핵심이지요. 클라이언트마다 같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라 하더라도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면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개별화의 수단, 특히 개별화의 수단 B급이지만 지금은 숙지가 안 되니까 시험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의 가슴에 담고 있는 막막한, 억울한, 화가 난 부정적인 표현을 마음껏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가 되겠어요. 클라이언트의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욕구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클라이언트가 객관적인 진실만을 말할 경우 개입해야 하는 수단이다. 뭐 좋습니다. 밑에 목적 나와요. 그다음에 통제된 정서관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서 절제된 자세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여야 하며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하며 공감적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 1번, 2번 나와 있지요. 1번, 2번. 거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공격적 행동과 지하질 욕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 자세로 임하는 사회복지사의 기술로 감정의 민감성을 가지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3대 구성 요소로 민감성, 공감, 그리고 반응, 이렇게 감정이입적 이해를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공감에서 감정이입적 이해에다가 공감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수용. 사회복지사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이끌어가는 이끌어가는 클라이언트의 표현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약점, 바람직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포함한
포함하여 개인을, 클라이언트 개인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한다. 자, 아직 출제 안 된 수용의 목적은 치료적인 것에 있다. 치료적인 것. 누군가, 어느 누구도 나를 도유시하고 멀리 하려고만 했었는데 나를 끌어안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끔 치료적인 효과를 갖는다라는 것을 수용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나오면 비심판적 태도. 사회복지사는 결코 심판자로서 지위를 가져서는 아니 되고, 사회복지사는 객관적이고 분석적 자료를 제공할지언정 클라이언트의 책임 소재 공방이나 유무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기결정의 원리. 오늘날 보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제1의 원리라고 그러죠. 제1의 원리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가 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사회복지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그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자유에 대한 권리와 욕구를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할 일은 뭔데?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최종 결정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단지 여러 대안을 제시할 뿐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 역할, 부정적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에서 거기 개념과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비밀 보장의 원리.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원칙적으로서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합당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 의무는 들 수 없는 것이고 윤리적 의무일 뿐이다.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사회복지사의 권리,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기관의 권리,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공익과의 충돌 등이 있을 때 무엇이 더 큰, 무엇이 더 중요한 이런 것인지를 따져서 결정할 문제지, 무조건 클라이언트의 비밀이라고 해서 지켜주어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개념의 3번, 1번의 3번, 클라이언트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권리의 기본을 둔 윤리적 의무일 뿐이지 절대적 의무는 아니다. 거기 비밀 보장과 관련된 갈등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석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무조건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당연히 우리가 200문제 중에 작으면 2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오는 영역이어서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입니다. 면접, 페이스 투 페이스 관계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 말 아닙니까? 서로 면대면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만나서, 다시 말해서 서로 면대면 관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장을 먼저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은 전문적 대화, 전문가와의 대화이죠. 전문가와의 대화예요. 대화. 전문적 대화입니다. 또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에요. 언제까지나 이게 아니고 시간 정해놓고 이끌어가는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정보 수집의 도구이자 이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문제 해결의 수단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의 수단. 그것을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적 기능을 발휘해서 해주기도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풀어가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 치료 효과도 있죠.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특징을 보시면, 뭐 특징으로 얘기하죠. 특징. 바로 이 특징을 가지고 곧잘 이렇게 출제가 되어서 별도로 내놨습니다만,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별도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 특징.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여기는 세팅과 콘텍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요 앞에는 이제 앞에 문장에 이제 형용사구가 붙어서 이렇게 세팅. 그다음 정형화된 틀. 정형화된 시간적, 공간적 정형화. 정형화된 틀과 상황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다루지 않고 정형화된 형식 절차에 의해서 특정 상황에 관련된 문제만을,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모든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함정으로 나오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면접은 목적 지향적 활동입니다. 한자로 썼습니다. 목적 지향적 활동이지 과정 지향이니 뭐 관계 지향이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적 지향적 활동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 계약적 활동입니다. 한정적 계약적 활동이다. 한정적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상황 논리에 의해서 콘텍스트, 특정 상황에 관련된 문제 몇 개만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다루자라고 약속한 문제만 다루는 것이지 경계선도 없이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한정적 계약적 활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대로,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 되겠어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 됩니다. 또 사회복지 실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 활동입니다. 여기는 공식적 활동입니다. 공식적 활동. 자, 어쨌든 같이 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자, 이런 단어로 나열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거기 보시면 뭐 1번에 왼쪽 페이지 하다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원조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적 대화이다. 의도적으로 이런 전문적 대화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전문적 관계의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둘째 줄 끝에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다. 문제 파악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오른쪽 페이지 위로 올라가면 정보 수집의 도구이면서 치료 그 자체가 될 수가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본다면 정형화된 틀 속에서 특정 상황에 구간된 문제만 다룬다. 이런 걸 가지고 세팅과 콘텍스트라는 말을 했고, 목적 지향적 활동이고 한정적 계약적 활동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공식적 활동이다. 아까 의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적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 활동이다. 그래서 공식적이고 의도적 활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면접의 종류로서는 정보 수집 면접도 있고 사정 면접도 있고 그리고 치료 그 자체를 이끌어가는 면접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중요한 것은 면접의 조건, 거기에서 또 역시 한 문제,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면접 기술에서 한 문제, 기술론까지 들어간다면, 자, 이 페이지에서 여기 면접론에서 역시 우리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보지 않겠습니까? 자, 면접 시간을 보시면 면접 시간, 아까 우리가 세팅하는 것처럼 장소도 그리고 시간도 정해놓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장소도 시간도 정해놓고 이끌어가는 건데, 면접 시간의 약속은 사회복지사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일방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면접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겠으나 이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가 편한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참 좋다. 좋은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와 면접 약속을 잡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고 그 이용할 책임은 그에게 달려있다고 알리는 것이 좋다. 다 좋습니다. 5번,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면접은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면접 시간은 제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6번,
면접 시간은 정형화된 어떠한 범위가 달리겠죠. 어린애들과 어른이 같을 수가 없고 건강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 다르고 하는 것처럼 정형화된 시간은 아니겠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1시간 이내가 좋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서 유치원은 30분, 또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대학교 50분짜리 3학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배치할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50분이라 하더라도 50분을 다 강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50분 중에 한 5분에서 10분은 우리가 분위기 조성, 도입부를 하고 본 수업 35분 정도 하고 35분에서 40분 하고 그리고 마무리 한 5분에서 10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 50분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 면접도 처음에 우리가 레포 형성하고 문제도 파악하고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서히 진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수업보다도 더 막막한 답답함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처음 본 사람이 1시간 넘게 데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그 과정에 레포 형성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짧아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관점에서 50분에서 55분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8번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을 이끌어가면서 그날따라 서로 바이오리듬도 좋고 서로 대화가 잘 통해서 좀 더 어떤 그 화두가 부분 단락이지만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 분위기가 아주 좋다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면접 시간을 이끌어가는 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장 먼저 8번에 보시면 할당된 시간 내에 면접이 끝나지 않았고 면접을 연장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라는 게 거기다 액센트를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면접의 기술. 면접의 기술을 무차별로 쭉 이렇게 해서 장장 16개를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면접의 기술에서 최고의 기술은 면접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15번에 있는 경청입니다. 경청, 들어주는 거죠. 얼마나 나의 이야기를 참 열중해서 들어주느냐를 가지고 신뢰가 구축이 되고 존경감이 구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면접의 기술을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접근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관계의 기술도 마찬가지고 면접의 기술이죠. 면접의 기술의 첫 번째가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 적극적 경청. 경청하고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청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바로 이 경청을 질문. 조금 전에 질문. 경청을 통해서 물론 처음에 너는 또 있지만 경청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이랬는데 이건 무슨 문제죠?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요약. 또 재진술. 또 환원. 이 말을 같이 쓰기도 하고 나눠 쓰기도 합니다만 굳이 나눠 쓰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재진술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한 표현을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었지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들어다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재진술과 같은 개념이겠지만 클라이언트의 표현을 사회복지사의 표현으로 바꿔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한 거죠 라고 사회복지사의 표현으로 바꿔서 하는 것은 바꿀, 돌릴 이런 관점에서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명료화. 조금 전에 이러한 클라이언트가 한 표현 중에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영역이 들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요약이든 재진술.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아니면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딱 지적해주는 바로 이것이 바로 명료화. 이것도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명료화. 바로 이런 단어들이 바로 이제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번에 보면 명료화 나와 있고 그리고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직면, 컨프런테이션입니다.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직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클라이언트가 직면할 수 있도록, 이건 클라이언트가 똑바로, 직면이 뭐냐면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거울을 놓고 똑바로 바라볼, 직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직면.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전후 표현에 내용상 불일치점이 있다거나 클라이언트의 언행상의 불일치점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네가 아마 네 문제를 잘못 보는 것 같아. 한번 다시 한번 봐. 라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적해 주는 걸 직면이라고 합니다.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클라이언트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감정 또는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기 기만적 행동인지를 모르는 게 바로 그 당신이 지금 당신을 잘못 보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봐 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을 말해요. 클라이언트가 지니고 있는 불일치, 모순, 생략 등을 워커, 사회복지사가 기술해 주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거기 보면 워커가 클라이언트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 느낌에 대해 주목하도록 하는 것으로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이 불일치되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적해 주는 것을 직면 콘프런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거 아닙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대해서 제대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바로 이 직면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격려도 있고 자기 노출도 있죠. 자기 노출이라는 것은 가끔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서로 당신과 나는 동지적 관계에도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기 노출. 그 외에도 뭐 해석도 11번의 해석이 나와 있군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의 경험이나 진술론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라고 합니다. 너 조금 전에 이렇게 너 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다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면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네? 라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개념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통해서 추론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일반화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민거리를 왜 나만 이러지?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라고 아주 불행해하고 좌절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아니야. 너와 같은 이런 고민거리는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출. 나도 너와 같은 상황에서 있어 봤었고 이것도 좋고 아니면 요즘에 많은 우리 상담 쪽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담계의 많은 비중이 너와 같은 문제야. 너의 아픔은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너만 가슴 아파하지 말고 너만 가슴 아파 할 것이 아니야 라고 보여주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임을 보여줌으로써 다소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집단화 치료 효과도 나옵니다. 집단화 치료는 일반화를 보편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기법들도 우리가 첨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술적 접근에서는 먼저 관계론에서 관계치론칙 무조건 그건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면접의 특징과 더불어서 면접 기술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술적 접근에서 과정론 역시 또 서너 문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정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